이번에 집값 상승 때부터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코로나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초이노믹스 이후 혹은 운 좋게 상승장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너무나도 열심히 말씀하신 분이죠. 요 분입니다. 선글라스를 좀 끼고 오고 싶었는데 저랑은 안 어울려서. 자, 그래서 12월 5일에 다른 채널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본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외에는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금리 이야기도 있고 DSR 이야기도 있고 인구 감소 이야기도 있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요거 다 아니고 심리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면 이 심리적인 이유는 왜 갑자기 떨어진다고 바뀌었을까요? 요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때 심리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지독한 투기 심리였다. 그런데 그 심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꺾여버렸어요. 1년 만에. 왜 꺾였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심리가 꺾였을 텐데 그 꺾이는 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심리적으로 그랬을 뿐이죠. 금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해요. 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을 집값 하락의 주범처럼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 심지어 12월이네. 그래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15년에서 18년. 자, 여기 미국이란 말 안 했는데 제가 넣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묘하게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에 미국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도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다. 또 2022년 3월에서 7월도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은 뭐예요? 지수상 나타나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매매 가격 지수가 꺾일 때부터? 아니죠. 저희는 언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21년 하반기. 이때부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2021년 하반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7월에 DSR 1단계 시행, 8월에 금리 인상 플러스 대출 총량 규제, 그 다음에 10월에 또 금리 인상 들어가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1에서 6월은 상승세고 7에서 12월은 하락세다. 또 7월 기준 2019년부터 20년까지 9% 상승했고 20년부터 21년까지 19.3% 상승했다. 계속 올랐더라. 그래서 금리는 선행이 아니라 수행지수다. 그러면요, 갑자기 금리 인상을 집값 하락의 주범처럼 이야기를 한다. 자, 이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집값 하락의 주범은 한국 금리 인상이죠.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금리 인상을 부추긴 거고 한국 금리 인상이 한국 집값 하락의 주범이죠.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집값 하락의 주범인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집값이 뛰니까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집값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한국 집값이 금리 때문에 떨어지니까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 그럼 여기 제외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미국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서 금리는 영향이 없다, 한국은 특성이 다르지만 한국 집값과 금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게 뭐야? 지금 미국 집값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5천만의 국민들이 나는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미국 집값에 항상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나 직장이 분당에 있는데 거기 집 사는데 거기 집값 언제 떨어지지?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은 가계부채가 빠지면서 집값이 상승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계부채가 빠지는 장은요, 금리 영향보다 어떤 영향이 더 크냐? 소득 영향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금리가 1%였어요. 근데 금리가 1.5로 오르는 동안에 부채가 빠지고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요, 나는 이 동안에 남들 다 빚 갚으니까 나도 빚 갚아가지고 빚을 5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자가 10만 원이지만 이때는 이자가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들은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어때요? 요거죠, 요거. 미국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부채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했어요? 부채 늘렸죠. 어떤 것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 내주고 규제지역 풀어가지고 LTV 올리고 심지어는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LTV 자체를 전국적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오래됐고
뭐 연역 보면 어마어마하시더만 막 많은 분들이 싸구라고 부르시더만. 그리고요 미국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코로나 거품이 껴도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거품이 꼈을 때 이 정도죠. 근데 20년 21년에 언론의 기사들을 봐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세계랑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거품 상승률은 미국이 더 빨리 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계속 거품이 껴왔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면서 가계부채도 빠지고 그래서 거품이 제대로 빠져야 될 시기에 거품 계속 늘려 놓으니까 2.6배나 더 걸려요. 소득 대비로.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대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리 영향이 큰 건데. 수행지수는 무슨 수행지수예요? 금리가 0.5에서 0.75로 올랐을 때 바로 빠졌어요? 그러면 선행지수가 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빠졌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기는 이때부터 시작이지만 진짜 집값이 빠진 시기는 언제예요? 가격지수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언제 빠졌어요? 한 2% 가까이 돼서 빠졌지. 1.5, 1.75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빠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이 정도인데 금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내가 버텨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비교를 해야지. 그냥 금리 올랐을 때 올랐으니까 통계상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돈이 없어졌을 때 심리적인 부분, 이게 영향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또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서 집값이 올랐을 계기는요, 보시면 뭐라 그래요? 경제 여건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2008년 되기 전에 2006년부터 집값이 빠졌죠. 우리는 2008년까지 그걸 끌고 갔던 거고. 그래서 집값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한 2012년쯤부터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국은 부채랑 같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면서 부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정상화가 된 거고, 정상화가 된 이후에 소득이 올라가요. 그러면요 이 부채 거품이 빠진 뒤에는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채로 인한 거품이 빠졌어요? 부채도 빠진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오를 때만 보여주면.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을 뽑아서 온 거예요. 라이트하우스가 저기만 뽑아가지고 지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할 거면 저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요 1에서 6월은 상승하고 7에서 12월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2006년 보시면 1에서 6월 상승하고 7에서 12월에 떨어지죠. 이거 2006년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자 2007년 1에서 6월도 떨어지고 7에서 12월도 떨어지죠.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09년 볼까요? 1에서 6월은 떨어지고 7에서 12월은 올라요.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 오를 때만 보여주고 떨어질 때 또 장이 바뀌죠. 근데 상승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장에도 이래서 이랬다. 그러면 당연히 유리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여주면 안 된다. 통계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통계에서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쓰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한 거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니까 2020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뭐가 공급이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금리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택이 부족한 이유는 허름한 주택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즈에 맞는 주택은 부족하다. 니즈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집. 그리고 서울 인구수와 세대수는 전국의 18%인데 아파트 비중은 15% 뿐이니까 부족하다. 이게 서울엔 단기간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세대만 지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퍼센트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는 이거는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국의 가구수가 100만 가구인데 200만 가구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8%는 18만 가구고 여기에 15%는 되게 30만 가구죠. 근데 여기는 18%고 여기는 15%니까 비중이 이쪽이 더 크니까 공급 부족이다 라고 말하면은 얘보다 얘가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가지고 말하는 거는 들을 가치가 없고, 요거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니즈에 맞는 주택이 부족하다. 니즈에 맞는 주택이 부족하면 계속 공급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저들이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야죠. 왜? 서울의 웬만한 지역 사는 것보다 강남에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강남엔 자족시설도 있고 상권도 있고 교통도 있고 학군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부자들이 살 수 있게 동네를 잘 조성해 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를 다 짓는다고 해봅시다. 서울에 있는 다세대 다 부수고 다 아파트로 만든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강남만큼 학군이 없고 강남만큼 교통이 없고 강남만큼 자족시설이 없으니까 오를 거다. 경기도 공급 부족하다.
그런 학군이랑 들여놓는 지역이 커져야 공급이 안 부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니즈는요, 말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어느 집에 살고 싶어요? 반지하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빌라 살고 싶어요?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 살던 데처럼 한남동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요? 한남동 단독주택 살고 싶다고 하겠죠. 한 99명 정도는. 한남동 단독주택 같은 것만 열심히 지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환경이 좋지 않은 강남 아파트는 그 니즈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공급 부족이겠네요? 다 이런 집들만 지어야 되겠죠. 이런 집들만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가구수를 다 맞추면은 공급 부족이 안 나올까요? 그럼 또 얘네들끼리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집 찾아가지고, 이게 세계 최고 부자들 집이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나는 이 집보다 이 집이 살고 싶어. 그럼 이 집은 저게 쓸모가 없는 집이고 니즈에 맞지 않는 집이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의 욕심 그치 없어요. 니즈에 맞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냐?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평생 아파트 못 살 수도 있어요. 집값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고. 오히려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거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확 벌려놔서 사람들 주거사다리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영끌 부추기고, 지금이라도 당장 빚 낼 수 있는 대로 사서 너 지금 안 타면 평생 거락거지 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당장 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세다. 왜? 전세는 해당 집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15억 주고 들어가는 이유, 뭐 20억 주고 들어가는 이유, 전세인데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상승 기대가 힘든 곳이고 낮은 곳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여기서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죠.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해당 집에 대한 가치에 비해서 거품이 껴있다. 거품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이야기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 본인이 말하는 거 본인이 뒤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해당 집에 대한 가치인데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많이 높다는 소리고,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많이 높다는 소리는요, 해당 집에 대한 가치보다 집값이 많이 비싸다는 소리인데 투자 가치가 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한 5번 다시 들었어요. 내가 귀가 이상한가? 돌려서 꿈꿨나? 그러면서 과거 전세가율과 비교해서 매매가를 판단해라.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과거에도 전세가율이 낮았으니까 과거 대비로 생각을 해라.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이 이상해지죠. 그런데 전세는 실거래 지표가 아니에요. 왜냐? 옛날에는 내가 해당 집에 대한 가치가 있어. 강남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럼 돈 모아가지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당 집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008년 이후에는 다 빚내서 샀다. 거품도 다 빚내서 들어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차를 장만할 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도로에 차가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전 제품을 장만을 할 때 냉장고나 TV,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을 장만을 할 때 대출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곳곳마다 집에 다 그렇게 최신식으로 더 좋은 걸로 많이 들여 놓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뭐 방송에서 나왔지만 할부를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전세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빚은요 사람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어. 100만원짜리 구두가 나왔는데 내 수중에 50만원 밖에 없으면요 안 사요. 근데 누군가가 50만원 대출해 줄 테니까 살래 하면은 10명 중에 한 3-4명은 살려고 할걸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서 거품이 끼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다. 전세가 실거주의 가치를 이만큼 생각한다. 그거를 잃은 그 계기는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는 좋은 제도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집값 거품에 원흉으로 만든 건 전세자금 대출이다. 갭투기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이 당시에 뭐라 그래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실거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가지고 눌러보면 기사 다 날려버렸지. 해당 기사는 언론사에서 들어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지. 그러면서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4억이면 안 사고 5억으로 오르면 산다. 사람들이 희한한 게 오를 땐 산다. 떨어질 땐 안 사고.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면 안 산다. 5억이 더 비싸고 4억이 더 싼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심리에 넘어가서 그렇다. 지금 급매물을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싸게 나오는 거. 누군가에게 위기면 누군가에겐 기회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냐? 올라갈 때는 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겐 위기다 이런 이야기 왜 안 했어요? 떨어질 때만 항상 저런 이야기 하지? 하나같이 다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자, 2008년에 뭐라 그래요? 마이홈 서둘러라. 금리 인하 한계, 새해 돌파구 찾아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로 집값 올리는데 이땐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계를 맞이했다. 금리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죠. 금리 영향 없다면서.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전조. 이 이야기죠. 전세가는 실거주의 가치이고 매매가 상승의 전조이다. 전세가 상승했는데 매매가 계속 올랐어요? 그때 계속 떨어졌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바닥 탈출할 것이다. 탈출 못했죠? 실패했죠? 주택가 내수 경기는 닭과 달걀의 관계이다. 경기 침체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 코로나 터졌을 때 경기 침체인데 왜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와서 왜 다 딴소리 하고 있어?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떨어지던 시기에도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하다, 뭐하다. 사람이 참 한결같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그거 하나 인정. 요즘에 부동산 유튜브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상승 부추기셨던 분들 작년에 갈아타거나 올해 갈아타거나 보통 그랬죠. 작년에 이제는 너무 비싸니까 파세요. 아니면은 작년에 너무 비싸니까 더 오르긴 힘듭니다. 이 정도 말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2022년에도 오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나 떨어지고 나서 다 말 바꿨죠. 근데 그거 하나 인정. 저분은 끝까지 말 안 바꾸십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시겠어요? 대단하다. 요거 하나 인정.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는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를 거야. 그게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되면 오를 거야. 그것도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오를 거야.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다 부정하고 있고 금리가 심각해서 지금 사람들이 피해받고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멀리서 통계만 보면서 금리는 영향이 없다. 이런 소리나 나오고 있는 거다. 신뢰가 가요? 저분이 많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면서 막 방송하고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의 대사부격인 분이세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들 그냥 진짜로 단순하게 요것만 보고 요거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다. 언제까지 믿을 거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단 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분들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상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